두 번째 22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인데요. 사람은 왜 알고 싶어 할까?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 또 말하려고 하면 상당히 좀 난감한 질문이죠. 제가 볼 땐 인문이나 철학은 다 이런 거예요. 뭔가 컴퓨터를 연구하자 없어요. 왜 살아야 하나? 왜 알아야 하나? 넌 누구냐? 이런 기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2000년, 2500년 동안 지금 파고 있어요. 모든 철학자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소크라테스 철학을 대필했던 그 플라톤이라는 그 제자의, 쉽게 말하면 그게 소크라테스 철학이잖아요. 그거를 2500년 동안 주석을 달았던 게 우리 이 인류 지상의 철학 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이트헤드라는 어떤 철학자는. 그래서 다른 거 연구하지 마, 그냥 소크라테스만 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소크라테스가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러는 거. 결국 아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알아? 이런 기본적인 질문. 이채원 선생님의 책도 결국은 뭐 그런 얘기죠. 자신을 아는 것, 대상을 아는 게 뭐냐라는. 네, 22페이지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다들 아실 거예요. 밤길을 가다가 새끼줄을 봤는데 이게 뱀으로 오인하는 거죠. 그리고 원효대사의 그 해골물 사건은 우리 어릴 때부터 매일 접했던, 저녁에는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그게 해골물에 담겨져 있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이죠.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보니까 해골물이었는데 막 구토하는. 그리고 뭐 라주몽이라는 어떤 영화의 뭐 살인 사건을 이렇게 좀 묘사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23페이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라주몽 얘기를, 저도 영화를 안 봤는데 한번 잠깐만 이야기를 하면, 이 책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남편과 아내와 도적과 나무꾼이 각각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내의 남편이 죽었는데 도적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자를 얻기 위해 결투 끝에 자신이 죽였다. 아내는 남편과 실랑이를 벌이다 의식을 잃었는데 깨어나 보니 남편이 죽어 있었다. 나무꾼은 아내가 결투를 부추겨 두 사람이 싸우다가 남편이 죽었다. 죽은 남편의 혼령까지도 나온다고 합니다. 영화에. 재밌죠? 아내의 배신을 견디지 못해 자결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3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는 무언가를 처음 마주쳤을 때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서 판단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선입견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들로 판단한다는 거. 너무 자명한 얘기죠. 뭔가 우리가 딱 봤을 때는 내가 생각했던 걸로 우리는 판단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내 마음에 들어온 것만 우리는 인지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이명자 선생님 마음에 들어온 건 이명자 선생님만 인지하고요. 조전 선생님 마음에 들어온 건 조전 선생님 인지합니다. 두 분이 달라요. 저도 달라요. 똑같은 상황을 봐도. 제가 그래 책 쓰기 수업 때, 목차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똑같이 어떤 설문조사를 했는데 목차를 꾸미려고 독자의 고민지 좀 알아보려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를 그 어떤 대상들이 그대로 설문조사를 해도 어차피 저자가 느끼는 고민 지점이 되는 거예요. 해석은 저자가 하는 거니까. 같은 얘기인 거죠. 이런 거죠. 뭔가를 우리가 마주쳤을 때, 뭔가를 대상을 봤을 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각자 자신이 알고 있는 걸로 판단한다는 거죠. 자신의 선입견으로. 그래서 이 살인사건도 이렇게 4명의 사람들이 각자 자신들의 판단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24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무언가를 지각하거나 감각한다는 것은 상황 의존적이다. 상황 의존적인 게 제가 볼 때는 그 환경도 환경이고 자기가 처한 상황도 처한 상황이고 결국 내 마음, 내 상황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가 인지하거나 지각한다는 거예요. 네, 뭐 원효 선생님의 해골물이 대표적인 거죠. 저녁 밤에는 정말 눈에 안 보였고 그릇에 담겨 있으니 그냥 목이 말랐으니까 얼마나 맛있게 먹었겠어. 아침에 딱 보는 순간 상황과 조건과 그게 달라졌죠. 그러니까 구토가 생기는 거예요. 해골물은 썩었을 거라는 인지를 딱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각도 달라진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거를 분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별한다는 게 이것과 저것과 나와 강중영 이사님은 다르다라는 걸 분별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좋은 것, 나쁜 것, 대비되는 것, 맛이 있는 것, 없는 것, 대비되는 거죠. 대상에 대한 판단을 미리 정해놓고 그에 따라 감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계속 같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최현 선생도. 해골물은 끔찍한 오물이라는 이 생각을 우리는 먼저 갖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거나 인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 구토가 생기는 거죠. 어제 저녁에는 아무런 구토가 없었던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이런 질문하죠. 명확한 지각과
감각을 가지고 대상을 정확히 판단하는 게 가능할까라는 거죠. 우리 삶에서. 쉽게 말하면 객관이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누구나 똑같이 느끼는 객관이 있을까? 없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질문을 지금 최훈 선생이 하는 거죠. 그래서 24페이지 라스표명 얘기, 아까 말했던 그 4명의 살인사건에 대해서 각자 다르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죠. 도적은 멋진 무사로 보이기 위해서 결투 끝에 자신이 정당하게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남편한테 존중받고 싶었고, 그래서 남편이 자신을 경멸했던 것을 좀 강조해서 피해자 모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죽은 남편의 홀령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 자결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현장에서 단도를 훔친 나무꾼은 절도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진술을 한다. 결국 같은 사건을 겪지만 우리는 저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 이유는 그 사건을 바라보는 각자의 욕망이 다르기 때문이다. 욕망이 제가 말했던 현실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내가 지금 처했던 상황이 다르다는 거를 최훈 선생은 또 욕망이라고도 표현하죠. 그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다른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진짜 객관이 있나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또 이런 이분이 아니라 제가 그냥 그러면 이런 자신만에 들어왔던 이런 기본 주관적인 감정을 객관으로 볼 수 있는 해결법이 뭘까? 네, 제가 생각했던 건 정말 평온한 상태를 만들어야 돼.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거나 어떤 문장을 보거나 할 때 모든 욕망을 내려놓은 상태, 억지로라도 그런 상태여야만이 최소한 객관으로 볼 수 있는 노력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자신의 처한상이죠. 우리는 오늘 아침에 봤던 상하고요, 오늘 저녁에 봤던,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오전에는 제 원고 작업이 너무 잘 돼서 행복한 거예요. 이 글을 봐도 너무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제가 완전히 다운됐을 때 똑같은 글을 봐도요, 완전히 다르게 느낍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각자 다르다. 욕망에 따라 다르게 볼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다 라는 것. 25페이지에 그래서 이 라쇼몽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핵심은 진범이 누구냐가 아니라 도대체 객관이라는 사실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이채훈 저자는 질문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각자의 마음에는 객관이 성립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마음에는 어차피 주관이에요. 우리 마음에 우리가 해석하거나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는 주관입니다. 그렇지만 객관은 있죠. 왜? 여기서는 남편이 죽었다라는 것만 객관인 거예요. 어떻게 죽였다, 이건 해석이니까 각각 주관이고. 네. 26페이지에 아주 제가 이 장에서 봤을 때도 또 생각할 게 많았던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라고 하는 건 흔히 인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이런 얘기합니다. 인식한다, 이걸 안다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대상이라고 부르는 그것에 대해서 이미 내 안에 입력되어 있는 기억이 일치할 때 우리가 대상을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인식한다는 거는 내 안에 내가 뭔가 그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건을 보는 순간 그 내 선입견하고 딱 맞으면 그래, 내가 저거 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새끼줄이 있다고 하면 그걸 보는 순간 우리 몸과 정신이 정보망을 불가동합니다. 새끼줄을 딱 봤을 때. 그리고 그것이 눈이 그것을 주시하자마자 그거와 비슷한 여러 정보들을 막 처리하죠, 뇌에서. 정보가 애초에 입력될 때 고스란히 입력된 게 아니라, 그런데 핵심은 우리가 새끼줄을 처음에 딱 어릴 때 처음에 봤을 때 욕망, 취향, 기질,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방식으로 딱 걸러진 채 우리가 그 새끼줄도 우리 뇌 속에 인지를 시킨다는 거예요. 가공 처리된다는 거죠. 새끼줄에 그때 새끼줄을 봤는데 그때 새끼줄로 누구를 맞았던 사람은 새끼줄에 대한 엄청난 그 아픔으로 새끼줄을 기억하고 있겠죠. 또 빨간 새끼줄을 봤던 사람은 새끼줄 빨간색으로 느끼고 파란색은 파란색으로 좀 느끼고 그렇다라는 거죠. 26페이지에 또 비슷한 얘기를 하나 하는데, 네. 시장에 웅성거림이 있으면 각각 다르게 또 들린다는 거예요. 사기꾼, 정치인, 소설가. 어떤 정보를 취할 때 아이와 어른은 똑같은 정보지만 또 다르게 취하고요. 여자와 남자 또 똑같은 정보지만 다르게 취하고요. 똑같은 정보지만 학생과 교사는 또 다르게 취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이 곧 세계 그대로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학생은 내가 아는 건 이거라 하지만 옆에 선생님이 봤을 때 제가 아직 잘 모르고 있구나, 우리 느낄 때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이 키울 때도 그래, 네가 아직 조금 더 크면 알게 될 거야 하면서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인지하듯이 그런 거죠. 우리가 지각하고 감각할 때,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겪은 사실을 기록할 때 우리는 이미 세계를 해석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글을 쓴다는 거를 여기 대비를 시켜보면요, 글을 쓰는 건 사실을 기록하거나 감정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결국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필사하시라고 이야기하죠. 필사라는 게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어떻게 보면 책을 객관으로 봤을 때 객관을 그대로 따오는 거지만, 핵심은 제가 그런 얘기하죠.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책이면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절대 필사하지 말라. 1페이지부터 읽다가 2페이지에 자신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 그걸 필사하시라. 그게 결국은 다른 문장에서 좀 덜 들었는데 요 2페이지에 요 문장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오면요, 그건 결국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들어왔어. 뭔가 내 기억에 좋았던 거나 아팠던 거나 내 기억을 되살리는 것 자체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기억을 내가 떠올리는 건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객관을 보면서, 이 문장을 보면서. 네, 그런 얘기죠. 뭐 역사란 무엇인가, 카라는 지은이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이 책에. 네, 역사는 객관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처럼. 네. 그리고 26페이지, 27페이지에 헤르메스라는 그리스 신화 이야기 나오죠. 글쓰기 관점에서 이분이 뭐냐면, 채은 선생도 제가 그래서 뭐 글쓰기 관점 이야기할 때 뭐 인용 많이 하시라는 얘기, 이 인용을 지금 한 8줄 정도 했는데, 결국은 메신저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글쓰기 관점에서 이 헤르메스 신을 인용한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메신저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뒤에 글쓰기 관점에서 보면 철수가 영희를 좋아하는 마음을 최대한 잘 전달해 주는 게 그게 메신저의 역할이다. 네. 모든 사실과 정보를 실어 나르는 사람들에 의해 그것이 실려오는 루트에 따라, 그리고 수신 상황과 수신자의 상태에 따라 특정한 형태를 띠게 된다. 우리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억, 편견, 욕망에 따라 멋대로 인식한다는. 메신저가 뭐 우리가 객관으로 전달하는 것 같지만 아니죠. 내가 봤던 이거를 내만의 해석으로 옆에 사람한테 전달하는 거죠. 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강의하는 것 다 마찬가지죠. 네. 28페이지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세계는 우리의 삶을 배반하는 것처럼 보인다. 왜? 어린아이, 어른, 학생, 교사, 어린아이 때 알았던 것, 학생 때 알았던 게 교사가 되면서 새롭게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이 뭐야, 나를 배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의 정확한 지각, 하나의 올바른 감각, 오직 하나뿐인 진실은 없다라고 이 채연 저자가 이야기를 하죠. 동의도 하고 저는 반동의도 안 합니다, 이건. 왜? 아까 말했던 기본적인 객관은 있어요. 판단하는 순간에 없어지는 거죠. 애셔라는 이 저자 그림, 아마 책 좀 보셨던 분들은 이분 이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그림은 저도 처음인데 뭐 또 다른 세계, 이분 뭐 책 보다 보면 되게 많이 나오죠. 뭐. 하여튼 좀 재미난 화가셨는데, 이 그림 자체도 정면의 그림, 밑에서 아래를 보는 그림, 이걸 똑같이 위에서 아래를 보는 그림, 막 이렇게 막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자세히 보면 좀 그림이 재미있기도 하고 생각할 게 충분히 있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결국 우리 세상은 이렇게 애셔의 그림처럼 4가지 점을 다 같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만 본다는 거죠. 정면을 보던 사람이 있고 밑에서 위로 보는 사람만 있다는 거죠. 우리 현실에서 경험하는 시점은 이 가운데 딱 하나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거 외에 이렇게 다양한 시점이 한순간에 공존한다. 네, 동의가 되죠. 학생과 선생님, 어린아이와 어른, 아이와 부모 다 각자의 관점으로 우리 쳐다본다는 거죠. 근데 그 순간만은 이 관점, 부모님이면 그래, 부모의 관점으로 보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아이들한테, 나도 너 아이 때 나도 그 경험했기 때문에 네 마음 알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잘은 몰라요. 많이 잊어버립니다. 어른의 이 시점에서만 판단하는 거죠. 어릴 때 기억을 우리가 명확하게, 명료하게, 자명하게 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현 시점에 요 관점이 거의 80%, 90%로 쳐다보는 거예요. 네. 저는 이 문장 보고 완전히 깼죠. 30페이지에. 좀 놀라웠죠.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세계를 만들고 동시에 하나에 갇힌다는. 네. 세계는 언제나 우리 삶을 뛰어넘어 다채롭게 펼쳐진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자 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넘어 새로운 세계를 만나기 위해서 알게 되면 하나의 세계가 만들어져요. 우리가 스스로가. 동시에 그 알게 되면서 딱 그 안에 갇히죠. 선입견을 만듭니다. 제가 안경을 예를 하나 들었는데, 우리가 안경을 딱 알게 되면요, 안경의 이 모양을 알게 되는 거죠. 알이 2개고 귀에 거는 이게 있고, 그러면 안경의 모양이 없을 때 누가 안경이라는 단어, 문장에서 안경이라는 거 보면 우리는 이 느낌을 가진다는 거죠. 이 그림을. 그러면 안경이라는 거는 그냥 여기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 딱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세계를 만들죠. 안경이라는 어떤 관을. 근데 동시에 하나의 세계에 갇히죠. 안경은 그렇게 생겼어. 근데 우리가 보통 창의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의적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이 안경의 예를 들면 이 안경의 모양을 깨는 사람을 우리 창의라 그래요. 오, 다른데? 다른 인식을 나한테 주는데? 또 창의적이야. 예술가들이 창의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기존에 있던 사고방식이나 패턴이나 모양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는 창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취향저자의 이 얘기는 정확하게 제가 공감되죠. 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세계를 만들지만 동시에 그 세계에 딱 갇혀버려요. 이게 너무 강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안 들어옵니다. 안경은 무조건 알이 두 개고 귀에 그는 이 받침대가 하나여야 두 개여야 돼 라고 딱 갇혀 있는 사람은 우리가 보통 그러죠. 아, 되게 고답적인 사람이다 라고. 네. 이게 그래서 그 경계가 중요해요. 이게 유연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다 유연하면 또 안경의 형태 자체, 객관의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적절하게 안경의 형태도 인지하시면서 안경은 또 부서질 수도 있고 해체돼서 다르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삶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안다는 건 우리는 하나의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건데 갇힌다. 이것만 인지하셔도 안 갇히려고 노력하시겠죠. 그렇죠? 점점 창의적으로 되는 거예요. 네. 31페이지에 보면 카프카라는 그 작가의 변신이라는 그 책 이야기가 나오죠.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셔서 저도 좀 꽤 몇 년 전에 읽었던 것 같은데요. 직장이 매판 사원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벌레로 변해 있는 거예요. 침대에서. 발이 막 벌레 되게 많은지 엎드려 이렇게 막 벌레만 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 그래서 자신에게 의지했던 가족들이 그 주인공이 그렉으로 잠자인데 되게 혐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33페이지 좀 풀어놨는데 가족들은 자신을 돈 버는 기계로, 회사는 자신을 조직의 부품으로 아마 여기고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는 일찍부터 소리 없이 오가는 벌레였을지도 모른다. 그 어디쯤에 벌레 그레고르의 진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채운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다. 그래서 사실과 진실이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까? 구분할 수 있을까? 제가 강의 끝나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제가 사실과 진실이 뭐가 다를까? 이분은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채용 저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33페이지에 보면 40대 남성이 밤에 공사장 아래를 지나다가 벽돌에 맞아 죽었다. 이게 팩트인데 우리가 이렇게 팩트만 알았을 때는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40대 남성이 공사장에서 벽돌 맞아 죽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저는 이렇게 좀 예시를 들어봤어요. 이 사건을 알게 되려면 공사장에서 공사하는 인부가 실수로 벽돌을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이 죽었다. 또는 밤이어서 공사장 펜스가 보이지 않아 40대가 그 안으로 모르고 걸어 들어가서 벽돌 맞아 죽었다. 벽돌이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아서 벽돌이 떨어져서 죽었다. 혹시 살인 청부업자가 40대 남성이 늘 그 시간에 그곳을 걸어 다녔던 거 알았기에 그 순간 벽돌을 떨어뜨리게 설계했다. 그래서 죽었다. 이런 그 이면의 내용이 있게 되면 우리가 이런 얘기가 추가되면 그때 알게 됐다라고 느낀다. 죽었다로는 우리는 알게 됐다라고까지 이야기 안 하는 거죠. 죽었어 라는데 이런 이면적인 살인 청부업자가 이렇게 해서 이런 걸로 죽였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진실이다. 그때 알게 됐을 때가 진실이다라는 것. 33페이지에 또 왜, 무엇 때문에 어떤 보이지 않는 관계들이 이 사실들의 이면에 펼쳐지고 있는지 밝혀내기 전에는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아는 게 아니다. 40대 남성이 공사장에서 죽었다라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알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면, 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장발장 얘기도 또 한 번 더 풀어놓죠. 장발장 저도 읽지도 않았어요, 저는. 근데 하여튼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네. 빵을 훔쳤는데 19년 옥살이였고 사실은 빵을 훔친 거죠. 근데 왜 빵을 훔쳤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진실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이 장발장이. 왜 빵을 훔치게 됐는지 이런 걸 알게 되면, 아까 말했던 공사장 인부가 왜 죽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진실에 도달한다는 거죠. 이런 표현이죠. 우리 어릴 때 장면을 사진을 한 장씩 이렇게 딱딱딱딱 여러 장이 있다고 해서 그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죠. 사진과 사진 사이에 이어주는 스토리나 해석이나 의견이 있어야 정강민은 이 사진하고 이 사진 사이에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도달해야 진실로 알게 된다는 거죠. 또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죠. 안다는 건 사실의 문제라기보다 진실의 문제다. 채용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황희정성의 이야기인데 이거 잘 안 읽혀서 그냥 이분이 하셨던 얘기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하나의 팩트와 하나의 판결을 원한다. 이것도 전 동의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 하나 결론을 내고 싶어. 왜? 그게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자기계발서들이 그런 거예요. 이 책 얘기를 잠깐 하면 나름대로 하나의 팩트나 하나의 판결이 있어요.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해. 열심히 자기계발해. 그럼 성공해. 라는 그런 딱 진실로 하나를 갑니다. 저희가 책 쓰기 할 때 그런 거 하죠. 책에 주제를 하나 집어내라. 이게 이 얘기인 거예요. 책으로 이야기하면. 하나의 팩트, 하나의 판결이 딱 있어야 되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독자들도 그렇고.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네. 그래서 근데 그거에 지금 제가 계속 반론하고 있죠. 그거는 하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 사항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원합니다. 그래서 팍 질러지는 걸 원해요. 하나의 진실, 하나 이것만 하면 돼 라는 거. 이걸 원하죠. 우리는. 우리 인간의 본질은. 그래서 황희는 뭐 그런 건 없다. 모든 것은 이것과 저것 사이에서 생긴다. 아까 말했던 중간중간 스토리, 서사, 해석. 선도 없고 악도 없다. 왼쪽이 없으면 오른쪽도 없다. 내가 없으면 너도 없다. 이게 지난주에 말했던 법공사상이죠. 내 안에 들어온 것만 우리는 인지한다라는. 객관이 있긴 있지만 해석하는 건 나다. 모든 것은 다른 것에 의존해서 다른 것과 더불어 존재한다. 정말 동의하죠. 제가 이명자 선생님하고 절대 다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이명자 선생님은 제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명자 선생님 이야기하는 거죠. 이명자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명자 선생님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를 인지하는 거예요. 이 조선 선생님이 저를 인지하는 거, 정강민이라를 인지하는 것, 이명자 선생님이 정강민을 인지하는 거 다 다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다 왔고요. 36페이지에. 동일한 것을 보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견해에 따라 다르다. 견해는 늘 일방적이다. 똑같은 얘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자신의 환경, 감정, 현재 상태에 따라 대상이 달라 보인다. 아침에 있었던 게 저녁엔 또 다르게 느껴지고 제가 아이와 선생님의 관점에서 어떤 대상은 또 다르게 느껴진다. 그래서 견해는 늘 일방적일 수밖에 없다. 이 얘기는 약간 반론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또 커가면서 상황이 변해가면서 조금 견해는 달라지는 거죠. 사람은 자신이 서 있는 장소, 그래서 입장이라 그러죠. 내 입장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서 있는 장소를 비켜나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아까 말했던 창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자기 자리에서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이쪽과 저쪽, 참과 거짓 이런 이분법을 넘어설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이걸 요즘 뭐 교육학에서 뭐 메타인지라는 이런 단어를 쓴다고 하더라고. 내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 저 사람이 나를 볼 수 있는 객관적인 힘. 이게 이 메타인지가 확실한 사람이 공부 계속 잘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책들 보면. 그게 내 입장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각각의 입장에서 정말 객관적으로 어떻게라도 보려고 하는 힘. 이게 강한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고 뭔가 성취했다. 왜? 독자의 입장, 소비자 입장을 너무 잘 판단하는 거죠. 소비자 이거 좋아해. 이게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게 맞아. 이렇게 하면 돼. 돈 벌려면 이렇게 하면 돼. 자기 생각이 딱 아집이 들어있으면 잘 안 된다라는 게 메타인지를 학습하시고 강의하시는 분들의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아까도 질문했지만 나는 이 그레고르 잠자 변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람이다. 사람은 결코 벌레가 될 수 없다는 편견을 내려놓고 그레고르 잠자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자신이 한 마리 벌레가 된 듯한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된다. 저도 처음에 이 변신 책 처음에 보면서 야 진짜 내가 벌레가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상황이 자주 그려졌거든요. 자 그러면 이 최훈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근데 책을 보면서도 내가 벌레는 절대 안 돼. 그냥 이 소설이야. 그렇게 읽으면 재미없죠. 내가 벌레가 되는 듯한 상황이 그까지 가야 재밌죠. 그러려면 편견을 내려놔야 되는데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또 하게 돼요. 한번 같이 또 토론해보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이건 뭐 의미는 없고요. 마지막 페이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거짓 그리고 진실 사이를 더듬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비로소 뭔가를 알게 된다라고 되는데 제가 좀 약간 지엽적인 질문이 왜 그리고에 따옴표가 되어 있지 여기 책에?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해서 제가 한번 적어놨어요. 보통 거짓 또는 진실에 따옴표가 되어야 되는데 왜 여기는 그리고에 따옴표가 되어 있지 해서 그냥 지엽적인 질문으로 오늘 일단 리뷰는 조금 짧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